통합생물학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림대학교 생명과학과 전성훈 교수입니다. 저희 정보위원회에서는 온라인상으로 우리나라의 국책연구소나 기업 등에서 수행 중인 바이오 산업 관련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순서로 스탠다임의 송상옥 박사님과 핀테라피틱스의 조현선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지금 회장님 나와 계시는데 한마디 인사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우리 통합생물학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웨비나를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특히 우리 위원장님 이렇게 좋은 연사님을 모셔서 이 세미나를 개최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또 서로 얼굴도 확인을 하고 그런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송상옥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세미나 첫 번째 순서로 주식회사 스탠다임의 공동 창업자이자 CSO를 맡고 계시는 송상옥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연사님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서울대 화학공학과, 지금은 이제 화학생명공학부에서 2004년에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미국 코넬 대학과 피츠버그 메디컬 센터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시다가 2012년부터 15년까지 삼성종합기술원 항체 신약랩의 전문 연구원으로 계셨습니다. 그 이후에 2015년에 현재 스탠다임을 공동 창업하시고 CSO 겸 연구소장으로 계십니다. 송상옥 박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 회사 소개하고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또 고명곤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화면 공유된 거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네네. 그럼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저희 회사 소개를 수박 겉핥기 식으로 좀 간단하게 드리면서 업계 얘기하는 정도로 이번 시간을 얘기할 것 같고요. 소개해 주신 대로 이제 저희 회사는 2015년에 인공지능 신약 개발이라는 키워드로 창업을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이제 스탠다임에서 이 신약 개발의 스탠다드 패러다임이 한번 돼보자 해서 이런 이름도 한번 지어봤고요. 지금 현재 한 7년 이상 이쪽 업계에서 계속 기술 개발과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밑에 이제 저희 워크플로우 AI 드럭 디스커버리 컴퍼니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회사와 함께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써놓는데 단순히 그냥 신약 개발에 AI를 적용하는 것을 떠나서 이런 AI로 어떤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만들면서 새로운 워크플로우를 만들어가는 비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는 이제 이 분야에서는 나름 인지도가 있고 또 이런 분야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으시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넘어가도 될 텐데 우선 제가 이제 교수님들의 어떤 배경이나 이런 걸 잘 몰라서 일단 쉬운 얘기부터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베이직한 레벨의 얘기가 초반에 좀 나오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우선 맨 먼저 그냥 시작하는 게 이제 신약 연구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이 리스크고 확률도 적고 이런 얘기들로 항상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 단계가 약이 되기까지 드럭 디스커버리 단계, 여기서 어느 정도 약물 후보가 골라지면 이제 전임상이라는 동물 실험 단계를 거쳐서 거기서부터 걸러지고 난 것들이 임상 실험 사람의 이제 테스트를 하고 거기서부터 FDA 승인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냥 숫자상으로 표현된 이 확률은 결국 하나의 약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만 개의 컴파운드가 테스트되고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비용 때문에 이제 신약 개발이라는 게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산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10년 이상 수조 원의 돈을 들여야 하나의 약물이 개발되는 지극히 연구 효율성 관점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제약회사들은 여러 가지 섹터를 나눠서 콜라보레이션하고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확장하는 전략들을 피고 있고 또 이제 최근 AI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 기술들이 접목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
한 길어봐야 한 10년 이내 정도 AI라는 이제 분야가 좀 각광을 받으면서 이 신약 연구에도 좀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이제 산업이 조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모달러티 연구 쪽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을 해서 이런 연구 효율성을 좀 해결을 해보자 하는 시도는 뭐 수십 년 전부터 계속 지속되어 왔고 아직도 이제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이러한 이제 챌린지 안에서 특히 AI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런 신약 연구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사실 AI가 지금 현재 이 신약 개발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에서 적용되는 분야는 뭐 초기부터 거의 레이터 스테이지까지 아주 다양하게 적용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초기 단계의 AI 신약 연구에 가장 활발히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직하게 이제 그럼 어떤 영역에 어떤 식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이제 보통 뭐 키와 락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곤 하는데 기본적으로 초기 신약 연구 단계는 타겟을 찾고 어떤 질병의 근간이 되는 어떤 질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나 단백질 타겟을 찾고 그 타겟에 대해서 그 타겟을 모듈레이션 할 수 있는 어떤 물질을 스크리닝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물질을 계속 최적화하면서 결국 동물 실험에까지 테스트할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하는 이러한 이제 시퀀스란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통 그 단계를 이런 이제 열쇠와 이제 자물쇠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타겟이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자물쇠로 비유를 한다면 그 자물쇠를 열 수 있는 기존의 열쇠 중에 이제 키를 찾는 게 이제 신약 처음에 이제 스크리닝 단계가 되겠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잘 맞는 키를 가지고 정말 꼭 맞는 열쇠로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리드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리드라는 물질이 만들어져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약물이라는 게 그냥 어떤 타겟에 맞는 활성뿐만 아니라 뭐 독성 몸에서 잘 퍼지는지 뭐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수십 가지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옵티마이즈 해가는 과정을 거쳐서 정말 그 약물에 잘 워킹하는 약물 후보가 탄생을 하는 뭐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대부분은 이제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험과 가설을 검증하는 뭐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것인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AI가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제 크게 이제 이 초기 단계에서 하는 역할들을 보면 이제 바이올로지 관점의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연구에 도움을 주는 활동, 그다음에 케미스트리 관점에서 나눠볼 수 있는데 바이올로지 관점의 액티비티들은 보통 이제 오믹스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하고 거기로부터 타겟을 찾는 일들, 그리고 오믹스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여러 지식 조각들을 네트워크로 구성을 해서 그 네트워크들의 어떤 연결 패턴을 분석을 해서 타겟을 찾는 활동들,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이미지 기반, 뭐 셀 이미지나 뭐 히스톨로지 이미지나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타겟을 찾는 액티비티, 또 뭐 알파폴드와 같이 이제 프로테인의 어떤 구조를 예측하고 기능을 예측하는 활동들, 거기에 연동된 이제 연구를 통해서 뭐 타겟을 찾는 활동들 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고 이제 타겟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맞는 약물로서 특히 이제 스몰 몰레큘 관점에서 이제 케미스트리 관점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술은 역시 아까 이제 뭐 키를 찾는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광활한 이제 케미컬 스페이스에서 그 타겟에 맞는 어떤 디자이어드 컴파운드를 찾는 스크리닝 관점의 기술들 그리고 어떤 구조가 주어졌을 때 그 구조가 갖는 물성들을 이해하는 어떤 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을 연구하는 쌀에 관한 연구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물질의 어떤 물성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없는 물질을 생성하는 어떤 생성 관점의 기술들 등등을 활용을 해서 이제 독성 예측이나 기타 다른 물성 예측까지 이런 이제 다양한 물질 케미스트리 관점의 플랫폼들이 개발이 되고 이제 상용화뿐만 아니라 사업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뭐 AI가 뭐 하고자 하는 일들은 데이터를 모으고 거기로부터 정보를 추출하고 패턴을 찾아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조합을 해서 옵티마이즈해서 디시전을 내리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에 활용이 되고 있고 신약 개발 과정에서도
뭐 그와 같은 단계 이제 요소마다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이제 뭐 이 개발 효과에 대해서 예측하는 분석들이 나오긴 한데 뭐 다 좋은 얘기들이고, 뭐 예를 들자면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분석한 그런 기대에 따르면 뭐 향후 10년간 약 50개의 새로운 세라피를 창출할 수 있는 포텐을 가지고 있다. 뭐 숫자적으로는 약 이제 5조 원에 달하는 금액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역시 이제 이러한 이제 뭐 기대감이나 어떤 프루프 오브 컨셉트를 가지고 많은 투자와 기술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신약 개발이라는 이 분야에 대한 산업적인 랜드스케이프를 보면은 이제 저희와 같이 AI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신약 개발의 단계별 요소 기술 문제를 푸는 이런 이제 벤처 회사들이 가장 많이, 약 지금 이제 딥파마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기관에서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500여 개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여기에는 뭐 AI가 아닌 회사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서 대략 한 300개 정도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는 이제 많은 인베스터들이 이제 사실 기술이나 산업적으로 성숙되어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가 이끌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어에 있어서는 이제 제약회사와 거대 이제 구글과 아마존 같은 거대 텍 회사들, 그리고 기존의 어떤 신약 연구에 대응을 서비스를 하고 있는 CRO 업체들, 뭐 이러한 구도로 이 전체적인 랜드스케이프 생태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 작아 보이지만 저희 회사도 이제 여기 하나의 어딘가에 이제 로고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어떤 기술 개발 트렌드와 생태계 안에서 저희도 2015년에 창업을 했고, 나름 국내에서는 이제 이 두 가지 인공지능 신약 개발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최초로 창업을 한 사례이고, 글로벌하게도 아마 저희가 탑10 한 탑20 안에 정도 들 정도로 굉장히 초창기에 이제 사업을 창업을 해서 이 분야에 이제 연구를 시작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AI가 기여할 수 있는 영역 중에서도 초기 단계의 어떤 드럭 디스커버리 영역에서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AI를 활용을 해서 좀 더 빠르고 싸고 확률적으로 높은 약물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게 이제 모든 회사들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소개를 잠깐 드리면, 지금 현재 전 직원 한 78명, 80명 가까이 되고요. 한 절반 정도가 이제 PhD 레벨의 이제 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고, 저희가 이제 단순히 AI 툴만을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약물의 후보를 창출을 해서 그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목적을 가진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인원 구성을 보셔도 알 수 있겠지만 AI 사이언티스트나 엔지니어들뿐만 아니라 실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바이올로지스트, 시스템즈 바이올로지스트, 파마시스트도 다수 포함을 하고 있고, 이분들은 대부분 이제 제약회사에서 경력을 쌓으신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사실 AI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CAD라고 불리는 컴퓨터 에이디드 드럭 디자인, 드럭 디벨롭먼트를 전공하신 그런 컴퓨테이셔널 케미스트나 실제로 약물을 디자인하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메디시널 케미스트, 뭐 이런 이제 인적 구성으로 전체 멤버가 균형감 있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대부분 서울에 있지만 작년에 이제 보스턴과 영국 캠브리지에 지사를 내서 이쪽에도 이제 현지 인력뿐만 아니라 파견 인력이 열심히 해외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운 좋게도 저희가 이제 좋은 시절에 창업을 해서 좀 투자를 좀 잘 받아왔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약 한 800억 원 이상 토탈 투자를 받아왔고, 그 중에서도 이제 테마섹이라고 하는 싱가포르 국부 펀드의 자회사인 회사로부터도 투자를 받은 그 해외 투자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또 저희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특별히 이 회사는 이제 저희 동종 업계에서 리딩 업체로 알려져 있는 뭐 인실리콘 메디슨이나 슈레딩거 같은 회사를 투자를 했던 회사인데, 이제 그 업계에서는, 동종 업계에서는 이제 세 번째로 저희 회사를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해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회사들이 존재하는데, 이제 저희 회사의 어떤 그 뭐 대략의 포지션을 보자면, 이 사실 기술도 뭐 딥마인드 헬스처럼 특정한 어떤 분야, 그러니까 프로테인 뭐 구조 예측이랄지 뭐 이런 특정한 분야의 어드밴스드 기술을 가지고
어떤 기술과 사업을 하는 회사들도 있고 또 이제 세로 축을 보자면 뭐 클리니컬 디벨롭먼트를 주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전 단계에 이제 얼리 디스커버리를 주로 하거나 뭐 이런 이제 단계적인 부분도 있고 기술적으로는 특정 기술에 포커스하거나 아니면은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엔드투엔드를 추구를 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레이어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모듈을 갖추면서 엔드투엔드를 AI를 통해서 실제 약물 후보를 도출하는 비즈니스를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기술 개발과 어떤 신약 개발이라는 두 가지 어려운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 좀 버든이 좀 많은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뭐 그런 야망을 가지고 좀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기술적인 컨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가 이제 기여할 수 있는 드럭 디스커버리 영역에서 바이올로지 쪽에 바이올로지 쪽에 특화된 플랫폼 스탠다인 매스크, 그다음에 케미스트리 쪽에 특화된 플랫폼 스탠다인 베스트를 가지고 기술 개발과 사업을 하고 있고 스탠다인 매스크는 바이올로지에 관련된 플랫폼으로서 노블한 타겟을 발굴하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고 스탠다인 베스트는 타겟이 주어졌을 때 그 타겟을 모듈레이션 할 수 있는 유니크한 새로운 스몰 몰레큘의 구조를 제안하고 검증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플랫폼마다 활용하는 데이터 또 거기에 포함된 모듈들이 뭐 여러 가지로 좀 특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제 두 플랫폼을 가지고 타겟 발굴부터 전임상 전 단계의 어떤 후보 물질까지 도출할 수 있는 여러 단계의 모듈들을 포함하고 있고 이제 이 과정을 최대한 빨리 수행을 해서 이제 빠르고 효율적으로 연구를 수행을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뭐 여기 이제 뭐 7개월 안에 할 수 있는 컨셉으로 시도는 하고 있지만 현재 이제 저희가 실제로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니 뭐 합성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실험적인 물리적인 시간들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7개월은 조금 무리이지만 최대한 이제 1년 안에 이런 리드까지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의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자면 결국 에스크라는 플랫폼은 말씀드린 대로 질병의 새로운 타겟을 예측하는 플랫폼이 되겠고 이 에스크를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도 어떤 지식 레벨의 데이터부터 오믹스 레벨의 데이터까지 다양한 헤테로지니어스한 데이터를 융합을 하고 그 데이터에 맞는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들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모듈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크게 보면 이제 지식들의 조합, 보통 이제 논문을 읽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메타 DB에서 이제 나와 있는 질병과 뭐 약물 또는 질병과 타겟과 약물 또 부작용 뭐 여러 가지 이제 바이올로지컬 온톨로지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바이올로지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다양한 이제 꼭지들을 노드로 삼고 그 꼭지들의 어떤 릴레이션십을 엣지로 삼아서 전체적으로 이제 수천만 개의 관계로 이루어진 거대한 네트워크 DB 데이터베이스로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라는 특별한 DB의 형식으로 구성을 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딥러닝으로 학습하고 그들의 관계를 추론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DB가 구성이 되고 이 DB 안에서 특별히 이제 디지즈와 타겟이라는 꼭 두 꼭지 사이의 패턴을 학습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 사이에는 여러 가지 이제 경로의 패스라고 불리우는 경로의 어떤 트렌드가 학습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현재는 다이렉트하게 연결되지 않는 드럭과 타겟의 어떤 미싱 링크를 찾게 되면 이제 신규 타겟의 어떤 가능성 있는 후보로 제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도출되는 타겟들은 실제로 그게 이제 타겟으로서 실험적으로 검증하는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타겟들을 모두 검증할 수는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검증할 수 있는 타겟을 또 골라내는 여러 가지 필터들, 뭐 시장성이랄지 어떤 타겟의 검증의 어떤 실험적인 가능성이랄지 어떤 전문가의 어떤 의견이랄지 등등을 다 필터링을 통해서 최종 이제 전문가의 리뷰를 통해서 타겟을 선정하고 실험에 들어가는 뭐 이러한 과정으로 전체 시퀀스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케미스트리 플랫폼인 베스트는 타겟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맞는 새로운 물질을 디자인하는 그러니까 신약을 발굴하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고요. 역시 케미스트리 플랫폼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뭐 수백만 종의
기존의 드럭 라이크 몰레큘이 되겠고, 이런 몰레큘들의 어떤 구조와 프로퍼티를 잘 녹여낸 딥러닝 공간이 기본적인 학습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런 학습 공간 플러스 또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컴퓨테이셔널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결국은 타겟에 이제 바인딩 어피니티가 높은 물질을 찾아내는 단계가 첫 번째고, 거기로부터 나오는 히트를 가지고 새로운 물질을 디자인하면서 특허가 가능하고 물질로서의 어떤 상품 가치가 있는 새로운 물질을 발굴하는 기술들이 역시 핵심이 되겠고요. 결국 그것들이 이제 약물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프로퍼티를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 약물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프로퍼티를 옵티마이즈해서 하는 여러 가지 예측 모델들, 그리고 그걸 자동으로 옵티마이즈 최적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결국 에스크와 베스트의 조합으로 타겟 아이디부터 리드옵까지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어떤 가치가 있는 퍼스트 인 클래스 에셋, 저희가 이제 에스크라는 타겟 아이디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물론 베스트 인 클래스도 빠르게 베스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있지만,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퍼스트 인 클래스를 빠르게 파이프라인화 시킬 수 있는 초기 인공지능 기술을 목표로 기술을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사례 연구 좀 퀵하게 짚고 넘어가면, 예를 들면 이제 에스크는 신규 타겟 발굴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저희 이제 사실 실험적인 타겟 검증은 저희가 일일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특정 질병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연구 기관 내지는 회사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NBC, 그러니까 트리플 네거티브 브레스트 캔서 타겟 발굴 사례인데, 역시 이제 에스크라는 플랫폼을 활용을 했고, 에스크 플랫폼 안에서도 아까 지식 데이터베이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분석 모듈도 있지만 뭐 휴먼 레벨의 지놈 스케일의 메타볼릭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발굴하는 또 모듈도 있습니다. 사실 이 사례는 이제 그 메타볼릭 시뮬레이션 모듈들을 활용해서 발굴한 사례인데요. 기본적으로 RNA 시퀀싱 데이터를 컬렉션하고, 보통은 이제 GEO나 TCGA나 뭐 이런 이제 외부의 퍼블릭한 리소스를 통해서 RNA-seq 데이터를 컬렉션하고, 물론 이제 브레스트 캔서나 TNBC나 뭐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목적으로 하는 질병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휴먼 스케일의 메타볼릭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런 RNA-seq 데이터를 입혀서 암 환자 특이적인, 그 중에서도 이제 브레스트 캔서 특이적인 모델도 만들고, 또 TNBC 특이적인 모델도 만들어서 정상인과 브레스트 캔서, TNBC 이 세 가지 모델 사이의 어떤 변화의 어떤 차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통해서 타겟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18개 타겟을 발굴하고, 그 타겟들도 다 검증할 수가 없으니 댐맵이라는 이제 캔서 디펜던스의 어떤 기존의 이제 대량 데이터들과 좀 더 매칭하는 타겟을 선별을 하고, 그 타겟 중에서도 이제 검증하는 기관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타겟을 하나 선별을 해서 이걸 현재 이제 여러 가지 밸리데이션 실험을 수행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뭐 유사하게 이제 이런 뭐 이 폐 질환 IPF라는 폐 질환에 대해서도 현재 약물이 없는 이제 그러한 질병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질병에 대한 약물 타겟도 에스크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발굴을 한 사례이고, 에스크라는 플랫폼이 말씀드린 대로 제너럴한 여러 가지 난리지를 다 포함을 하고 있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런 타겟을 제시하는 레벨도 굉장히 제너럴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연구진들은 이 IPF 중에서도 EMT 패스웨이라는 특정 패스웨이에 굉장히 전문성과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조금 더 이 패스웨이 커스터마이즈 시켜서 28개의 타겟을 도출을 했고, 이 중에서도 이제 이쪽 기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오믹스 데이터에 조금 더 얼라인 될 수 있는 3개의 타겟을 선별을 해서 실제로 실험을 수행을 했는데, 뭐 현재도 계속 밸리데이션은 진행이 되고 있지만, 뭐 요 실험은 이제 이 3개의 타겟을 낙다운해서 그 낙다운된 결과가 실제로 EMP 패스웨이 상에서 중요한 어떤 마커를 조절을 하느냐를 살펴본 것이고, 그 3개가 모두 이제 EMP 패스웨이 마커를 조절한다는 결과를 얻었고, 이 결과를 토대로 실제로 질병 스페시픽한 모델을 통해서 현재 검증이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의 예측과 협력이
협력을 통해서 검증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스터디들이 있고요. 물질적으로는 이건 이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에스크를 통해서 뽑은 타겟을 통해서 퍼스트 인 클래스 약물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사례이고, 대상 질환은 렁 스퀘머스 카시노마이고, 여기서 이제 선정된 타겟의 어떤 기본적인 자료 검토를 통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의 어떤 스크리닝 딥러닝 기반의 스크리닝 모델을 통해서 빠르게 실험을 할 수 있는 커머셜 라이브러리를 수백만 개의 커머셜 라이브러리를 스크리닝하고, 그 중에서 이제 한 272개의 컴파운드를 구매를 해서 실험을 했는데 이제 16개 히트가 처음에 발견이 됐고요. 이 히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조금 더 그 좁은 영역의 컴파운드를 구매를 해서 30개의 히트를 더 확보를 하고, 이러한 과정, 이렇게 확보된 한 46개 정도의 히트를 기반으로 이제 디자인 프로세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히트의 어떤 힌트들을 가지고 저희의 생성 모델이나 어떤 예측 모델을 통해서 1차, 2차, 3차의 이제 디자인 프로세스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레퍼런스의 21나노몰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10나노몰 이하의 IC50 값을 가지는 4개의 히트를 포함해서 총 약 40개의 노블한 히트를 발굴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이러한 히트들이 이 타겟 스페시픽한 세포주에서 항암 효능을 확인하고 있고, 하지만 일부 약물성, 뭐 MS 스테빌리티나 퍼미어빌리티, 뭐 솔로비트 등등의 어떤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최적화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단순히 40개 히트를 발굴했다는 그런 사실뿐만 아니라 결국 이제 특허화할 수 있고 상품화 가능한 노블한 스캐폴 3종의 스캐폴드를 포함한 결과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고요. 이러한 과정들을 보통은 한 4, 5년 걸리는 프로세스를 한 1.5년 이내에, 그리고 총 합성한 수량도 200개 이내 정도의 수량으로, 뭐 이거 합쳐서 한 150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신약 개발 과정에서 뭐 수백 개, 수천 개 이제 합성을 하면서 이제 히트 리드를 골라내는데, 저희는 이러한 짧은 기간 동안 적은 합성으로 이러한 이제 좋은 후보들을 도출하고, 현재는 이제 이러한 사업 개발을 전임상, 임상까지는 저희의 어떤 스케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업 개발을 위해서 계속 파트너들을 찾는 BD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의 플랫폼을 통해서 뭐 비용뿐만 아니라 기간을 줄이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고, 그러한 근간이 되는 건 적은 양의 어떤 합성과 실험으로서 확률 높은 후보들을 도출할 수 있다는 사례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토대로 이제 기존의 어떤 제약회사 바이오텍과의 어떤 리스크 쉐어드 모델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협력 구도를 가지고 저희의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초창기에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협력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는 이제 뭐 국내 유명한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뭐 해외 파마까지도 협력 구도를 만들어 가면서 비즈니스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자동화된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케일 있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게 장점이나, 사실은 실험 하나하나가 다 뒤따라야 되는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비용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투자도 많이 받긴 했지만 최근처럼 이제 여러 가지 뭐 경제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모든 파이프라인들을 저희가 다 수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관심 있는 그런 파트너들을 계속 물색을 해가면서 파트너십을 맺고, 특히 이제 제약회사들이 보통 이제 개발이나 이런 쪽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이제 BD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의 이제 공동 협력 모델들은 뭐 어떤 이제 마일스톤 기반의 어떤 피를 받는 그런 구조부터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어떤 기술적인 액세스 피를 받는 형태의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가 뭐 기술 개발과 여러 가지 신약 개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적으로는 아직도 검증돼야 될 부분이 많아서 여러 가지 챌린지를 동시에 겪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이 정도로 이제 뭐 저희 회사 소개를 좀 퀵하게 마쳤고요. 뭐 기술적으로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이제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회사에 대한 내용, 분야에 대한 내용 질문 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강의 들었고요. 코멘트나 뭐 궁금하신 분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 사실은 이게 좀 무식해서 잘 몰라서 이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사실은 후보 물질이나 이런 것을 신속하게 아주 그 가능성 높은 걸 추진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러면은 거기에 지금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그렇게 하나요? 네, 일단 물질 디자인에 집중한 베스트라는 플랫폼을 관점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물질을 디자인하기 위한 모델, 물질을 스크리닝하고 디자인하기 위한 모델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펍캠이나 뭐 캠블 등의 기존의 어떤 화합물에 대한 기본 구조나 물성에 대한 DB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기본 재료가 되겠고요.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는 이게 한 가지 모델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모델이 있는데 예를 들면 디자인하기 위한 모델은 저희가 이제 최근 AI 쪽에서는 뭐 이미지도 그려내고 뭐 음악도 만들어내고 뭐 텍스트도 써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제너러티브 생성 AI라는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기술들을 화합물의 어떤 구조에 접목을 한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그런 기술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화합물의 구조를 기반으로 새로운 물질을 디자인하는 기술의 컨셉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 디자인만 가지고는 약물이 안 되기 때문에 디자인한 물질의 어떤 구조가 어떤 약물의 특성을 갖는지에 대한 예측 모델이 필요한데 보통 기존의 이제 약물의 구조와 예측과의 상관관계를 컴퓨테이셔널하게 접목을 하는 이제 컴퓨테이셔널 기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기법들은 보통은 이제 그런 케미스트리 전문가가 인지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피처를 기반으로 학습한 피처를 기반으로 이제 만든 리그레션 모델이나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인데 딥러닝 모델들은 이제 그런 이제 전문가의 어떤 피처 이미 알고 있는 전문적인 피처가 아니라 데이터로부터 그냥 드러나는 어떤 로우 피처를 기반으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 양만 어느 정도 충분히 많다면 이제 인트릭식하게 보이지 않는 이제 그런 피처들을 활용을 해서 보다 이제 정교한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프리딕션 모델, 그것도 역시 이제 케미스트리의 어떤 구조적인 데이터와 그 케미스트리가 갖고 있는 물성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이 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전체 베스트 모델 안에는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한 모델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케미스트리 구조를 녹여내는 어떤 딥러닝 모델뿐만 아니라 프로테인과 그런 물질의 어떤 바인딩을 예측할 수 있는 또 모델들, 그다음에 다양한 독성과 프로퍼티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들, 그리고 새로운 신규 물질인지 아니면 합성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또 모델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모델들을 수행하게 하는 밑단에 깔려 있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와 자동화된 모델들, 이러한 이제 다양한 모듈들이 조합을 해서 구성되어 있는 플랫폼이 베스트 플랫폼입니다. 그러면 저 고명건인데요. 네네. hit을 찾아낼 때 네. 예를 들어서 타겟 프로틴의 구조 기반으로 찾아내는 건가요? 그럼 구조가 밝혀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좋은 질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 이제 간단하게 그냥 약어로만 써 있긴 한데 이 뭐 스타나 이런 이제 구조 기반으로 기존의 도킹과 유사하게 구조가 있을 때 그 프로테인의 어떤 구조와 바인딩 사이트에 핏하는 물질을 찾아내는 기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메타 디테일이라는 또 방법은 구조가 없는 상황에서도 어떤 메타 러닝 방법으로 기존의 어떤 라이겐드의 어떤 피처만으로도 물질의 어떤
후보들을 찾아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구조가 있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없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다 갖추고 있고 보통은 이런 기술들의 어떤 앙상블 조합으로 최적의 후보들을 선별을 합니다.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조금 제가 놓쳤을 수도 있는데 지금 네. 현재 컨벤셔널 방법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뭐 드러그 아이디를 하고 뭐 이제 드러그 개발을 하는 그런 방법하고 현재 이렇게 AI 기반으로 했을 때 네. 어떤 성공률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어떤 석세스풀 케이스가 어떤 1대1로 이렇게 뭐 비교를 한다거나 혹시 이런 것들이 가능할런지. 네, 사실 뭐 요즘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이제 진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는 한 논문상에서는 사실 그런 보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예를 들면 뭐 도킹 기반의 방법이랄지 기존의 버추얼 스크리닝 방법에 비해서 이제 딥러닝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더 진보적인 방법을 적용했을 때 벤치마킹 데이터를 기반으로 뭐 소타가 찍고 뭐 이런 이제 사례들은 수없이도 많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실제로 사실 이게 이제 뭐 완벽한 프로스펙티브 검증은 사실은 불가능하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딥러닝 방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존 방법도 조합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뭐 딥러닝이 잘하는 분야도 있고 기존의 방법이 잘하는 분야도 있고 이게 분야별로 좀 나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그냥 어떤 예측하는 문제랄지 어떤 문제의 구성이 쫙 픽스되면 대부분은 딥러닝이 이제 기존의 방법은 최소한 유사하거나 그거보다는 조금 더 좋게 다 따라가는 수준이고요. 하지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새로운 물질을 디자인하고 뭐 그런 이제 이전에 없는 물질이 정말 신약으로서 효능을 보이는지는 이게 정말 테스트하기에는 뭐 상당한 검증 기간과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사례들이 많이 쌓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트로스펙티브하게는 많은 기술들이 검증되어 있는 기술들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더 있으세요? 질문? 더 있으시면 분은 추가로 따로 연락을 네. 하시길 바라고요. 이 내용은 저희가 녹화해서 다시 올려놓겠습니다. 이거 더 천천히 보시고 다시 그 컨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감사합니다. 스탠다임 네, 송상욱 감사합니다. 박사님이셨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연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연사는 핀 테라퓨틱스의 조현선 대표님이십니다. 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 대표님의 연사 영역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서울대학교 분자생물학과 역시 여기도 학사조직 개편으로 생명과학 분자생물학과에서 생명과학부로 이제 개명이 됐고 박사학위를 하시고 그 조직이 개편됐고 박사학위를 하시고 UC 샌프란시스코 글래드스톤 연구소에서 포스닥을 하셨고 그 이외에 2개의 바이오테크 컴퍼니를 직접 설립하셨어요. 랩큐나 이렇게 있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랑 인베드 바이오를 설립하셔서 기술 사업화 관련된 일을 계속 오셨고 현재는 핀 테라퓨틱스를 설립하셔서 제가 알기로 단백질 분해 치료제 발굴 위한 플랫폼 구축, 그다음 신약 개발에 힘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현선 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성호 교수님.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제 슬라이드가 보이실까요? 네, 보입니다. 슬라이드 보이시죠? 예, 잘 보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핀테라퓨틱스의 설립자이자 CEO 조현선이고요. 저희 회사는 2016년, 17년경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을 했고, 지금은 미국 법인, 한국 법인 동시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고 있는 분야를 좀
좀 간략하게 오버뷰잉 해드리고 저희 회사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스몰 몰리큘을 가지고서 우리가 원하는 타겟 프로틴을 분해하는 약간 케미컬 락다운 개념에 우리가 뭐 RNAI나 ASO로 mRNA를 퍼터링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그 타겟 단백질을 락다운하는 그런 기술처럼 스몰 몰리큘로 타겟 단백질을 락다운하는 그런 기술 분야의 하나인 새로운 타겟티드 프로틴 디그레데이션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뭐 다들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프로텍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새로 나온 어떤 드럭 디스커버리 스몰 몰리큘 뉴 플랫폼 모델리티 분야에서 지금 현재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뭐 이런 굉장히 유명한 기사들도 이제 프로텍이라고 하는 이런 타겟티드 프로틴 디그레데이션 분야가 거의 골드러시에 가까운 모든 회사들이 또는 이 분야로 뛰어들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굉장히 큰 대형 제약사들이 다양한 회사들 주로 이제 아마 미국이 거의 다 중심이 되어서 이런 이 타겟티드 프로틴 디그레데이션이라고 하는 분야를 선도를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상당히 많은 콜라보레이션이나 상당히 많은 어떤 이 트랜잭션이 글로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 저희가 이제 이 분야가 시작한 지 약 한 크게 보면 한 7년에서 8년, 5년에서 한 8년 정도 되는 어떤 그런 액티브하게 시작한 그런 분야인데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이제 이 분야에서 크게 보면 프로텍이라고 하는 컨셉하고 몰레큘러 글루 디그레이더라고 하는 두 가지 컨셉을 좀 간단하게 인트로를 해드리고 이제 이 분야를 하려고 하는데 크게 보면 스몰 몰리큘로 타겟 단백질을 분해하는 메커니즘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저희가 세포 내에 단백질 분해할 때 그러니까 유비키틴을 전달해서 유비키티네이션을 통해 가지고 어떤 단백질 분해 신호로 타겟 단백질의 어떤 그 턴오버 레이스를 계속해서 조절하고 있는 그 시스템을 스몰 몰리큘로 하이제킹하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른쪽에 보시면 어떤 특정한 컴파운드를 세포 내로 처리를 하게 되면 이 컴파운드가 특정한 어떤 E3 라이게이즈의 컴포넌트 단백질과 어떤 우리가 분해하고자 하는 단백질 둘 사이에 어떤 프로틴 인터랙션을 일시적으로 만들게 되고 그것이 실제로 E3 라이게이즈가 우리 세포 내에 존재하는 단백질의 유비키틴을 전달할 때도 동일한 프로틴 인터랙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스몰 몰리큘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촉진하거나 스티뮬레이션 하는 아주 트랜지언틀리 스티뮬레이션 하는 이런 컨셉으로 우리가 타겟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컨셉은 프로탁이라고 하는 것은 타겟 단백질에 바인딩하는 스몰 몰리큘을 그대로 이용하고 바인더고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E3 라이게이즈에 바인딩하는 스몰 몰리큘을 이용해서 두 컴파운드를 약간의 이런 갭 필링하는 어떤 링커 폼으로 이렇게 바이밸런트하게 만든 컴파운드를 우리가 흔히 프로텍 컴파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몰레큘러 글루 디그레이더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컴파운드 사이즈가 프로탁보다는 절반 이하로 사이즈가 작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몰레큘러 글루는 기본적으로는 한쪽 단백질에만 측정 가능한 바인딩 어피니티가 있고 다른 쪽 단백질에는 측정 가능한 레인지 안에서는 바인딩 어피니티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터너리 컴플렉스 포메이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프로탁과 동일한 어떤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새로운 분야라고 보시면 되고 프로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액티브하게 모든 회사들이 이제 개발을 시작한 게 약 한 5년에서 8년 정도 된다면 몰레큘러 글루 디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년에서 3년 정도 이제 시작된 전 세계에서 시작돼서 모두 다 이쪽 분야로 이렇게 러시를 하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탁이랑 몰레큘러 글루 디그레이더 두 가지가 어떤 게 다르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동일한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포 내에 어떤 E3 라이게이즈 유비키틴 트랜스퍼 시스템을 이용해서 타겟 단백질을 분해하는 어떤 스몰 몰리큘을 개발하는 거고 그것에 대한 핵심적인 메커니즘은 프로틴 인터랙션을 일시적으로 스티뮬레이션 하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몰레큘러 글루와 프로탁은 기본적으로 컴파운드가 생긴 타입이 한쪽은 바이밸런트하다고 보고 있고 한쪽은 모노밸런트하다고 보고 있고 뭐 예를 들면
갭필링하는 링커가 프로탁은 필요하고 몰레큘러 글루는 필요하지 않고 대신에 몰레큘러 그 웨이트가 몰레큘러 글루는 일반적인 우리 약의 사이즈인 한 500달톤 이하고 프로탁은 좀 사이즈가 큰 그런 단점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뭐 리핀스키 룰을 따르고 있고 그걸 넘어가고 있고 뭐 타겟을 프로탁은 어느 정도 컴파운드가 어베일러블한 타겟을 찍어놓고 시작할 수 있고 몰레큘러 글루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다양한 어떤 스크리닝 기법으로 찾아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바인딩 어피니티 자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프로탁은 잎들이 라이게이지 파트와 타겟 프로틴의 양쪽에 바인딩하는 어떤 스몰 몰큐를 활용하는 거고 몰레큘러 글루는 주로 한쪽에 바인딩하는 스몰 몰큐를 활용해서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 스크리닝하는 그런 방식으로 찾는 그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분야에서 얘기하는 훅 에펙트라고 하는 에펙트가 프로탁은 있고 몰레큘러 글루는 전반적으로 없다고 이렇게 보면 훅 에펙트 뭐냐면 우리가 이런 컴파운드를 두 개의 단백질을 터너리 컴플렉스로 만들 때 각각의 컴파운드가 한쪽 그러니까 계속해서 컴파운드의 양을 늘려주면 실제로 나중에는 아무리 양을 많이 넣어주더라도 오히려 프로틴을 디그레데이션한 효과는 끝에 가서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어떤 컴파운드 양이 너무 많아지면 한쪽 단백질에만 그 바인딩 파켓에 붙어 있는 컴파운드의 비율이 높아지고 이것들이 오히려 효과적인 터너리 컴플렉스 포메이션을 더해야 한다는 뭐 그런 형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컨셉은 이렇고요. 몰레큘러 글루 같은 경우는 좀 더 넓은 컨셉으로 보자면 우리 그 내추럴 컴파운드나 여러 가지 어떤 신테틱 컴파운드들 중에서도 우리가 실제로 나중에 약이 되고 나서 알고 보니까 특정한 단백질 2개, 3개의 프로틴 인터랙션을 그 스테빌라이즈 하거나 촉진해가지고 약이 된 그런 케이스들이 이미 많이 알려져 있었고요. 뭐 FK506라는 컴파운드도 그런 식으로 잘 알려져 있었고요. 뭐 식물 호르몬인 브레시노사이드도 그런 컨셉들이 지금 알려지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신테틱 컴파운드들도 그런 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식물 호르몬인 억센이나 제스모네이트 같은 경우도 그런 E3 라이게이지와 타겟 프로틴 인터랙션을 몰레큘러 글루 컨셉으로 만들어서 타겟 단백질의 어떤 양을 조절함으로써 식물의 어떤 피지올로지를 조절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약이 됐던 리날리도마이드나 인디슬람 같은 이런 설파나마이드 계열의 약들도 실제로 핵심적인 메커니즘이 이런 프로틴 인터랙션을 촉진해서 이런 글루로 작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글루로 작동할 때 몰레큘러 글루 디그레이더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스트 글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틴 2개 프로틴을 그냥 붙이는 어떤 글루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게 E3 라이게이지 컴포넌트와 타겟 프로틴 페어로 연결이 되면 그것이 한쪽 타겟 프로틴이 분해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면 우리가 몰레큘러 글루 디그레이더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필드는 지금 현재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액티브하게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고요. 크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 세계 첫 번째 인상에 올라간 프로탁 컴파운드의 스트럭처이고요. 그래서 스트럭처가 이런 식으로 생겨 있고 이제 리날리도마이드 같은 경우는 이런 글루 컨셉으로 약이 된 것이 잘 알려져 있었고 이 풀베스트란트라는 약도 직접적으로 이 바인딩 파켓에 이렇게 붙는 형태는 아니지만 실제로 타겟 단백질에 붙어서 E3 라이게이지와 타겟 단백질의 인터랙션을 일시적으로 촉진함으로써 타겟 단백질이 분해되는 효과 때문에 약의 효과가 조금 더 생긴 것으로 나중에 이렇게 메커니즘적으로 알려진 그런 약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이제 프로틴 디그레이더 스몰 모리큘이 왜 이렇게 이제 전 필드에서 핫하게 됐냐면요. 기존의 우리 스몰 모리큘들은 이제 이니비터 컨셉으로 타겟 프로틴에 바인딩을 해서 양 대 양의 이슈로 타겟 단백질의 어떤 엔자임 펑션을 저해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그 약의 컨셉이었습니다. 그런 컨셉들을 우리가 occupancy driven 컨셉이라고 하고요. 이제 스몰 모리큘의 기본적인 장점들이 있지만 이 프로틴 디그레이더는 저희가 기존의 스몰 모리큘 어떤 플랫폼하고 좀 다르게 이벤트 드리븐 어떤 캐탈리틱 모드 오브 액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컴파운드가 실제로 세포 내로 들어가서 순간적으로 터너리 컴플렉스를 만들고 유비키틴이 전달된 다음 타겟 단백질이 분해되고 나면 이 컴파운드가 다시 릴리스돼서 그 스테빌리티가 유지되는 한 계속해서 이 사이클을 돌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정황적인 증거들과 최근에는 실험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이 이제 실제로 많이 증명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스몰 모리큘 컨셉을 우리가 이벤트 드리븐
스몰 모리큘 컨셉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크게 차이점이 있는 게, 실제로 두 가지 다 어떤 다양한 어떤 올리고 프로틴 베이스의 드럭보다 딜리버리 면에서 뭐 오럴 컴파운드를 만들 수 있다든지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다양하게 얘는 기본적으로 이니비션 베이스드고 얘는 디그레데이션 베이스드고, 실제로 얘는 엔자임 같이 이런 액티브 사이트가 보통 많이 필요하고, 특히 얘는 양대 양의 이슈로 스토이키오메트릭하게 양대 양의 이슈로 작동을 하는 거고, 얘는 서브스토이키오메트릭한 어떤 그런 액티비티가 있다고 알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장단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고, 비교점이 있고, 이 이벤트 드리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캐탈리틱 모드 오브 액션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장점들 그리고 단점들이 공존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모델리티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프로틴 디그레이더 어떤 이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뭐 좀 몇 가지 장점, 증명된 장점들을 얘기하면, 기존의 스몰 모리큘보다 어떤 타겟 단백질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험적으로 낙다운하거나 낙과하는 효과랑 동일한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단백질은 그대로 있고 어떤 엔자임 펑션만 저해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관점에서 퍼턴시가 굉장히 올라간다는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지난 한 5에서 7년 동안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고요. 그 다음 실제로 이런 터너리 컴플렉스 포메이션을 통해서 셀렉티비티가 구현이 되기 때문에 셀렉티비티 면에서 굉장히 다른 양상을 갖고 있고, 실제로 특히 몰레큘러 글루 같으면은 바인딩 파켓, 스몰 모리큘 바인딩 파켓이 없더라도 굉장히 퍼턴트하게 타겟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단백질들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언드러그블한 기존의 스몰 모리큘로도 언드러그블한 그런 많은 단백질 타겟들을 이렇게 타겟팅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온콜로지 분야에서는 뭐 타겟 단백질이 스캐폴딩 펑션을 갖고 있으면 엔자임 펑션만 저해했을 때보다 디그레데이션 했을 때 효과가 훨씬 더 뛰어난 점들도 많이 증명되고 있고, 실제로 타겟 단백질이 오버 익스프레션 되거나 어떤 라이겐드로 아웃 컴피티션이 일어날 때도 분해했을 때 정도 장점이 있고, 그다음 바인딩 사이트의 포인트 뮤테이션 같은 경우에도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쉽게 저항성이 생기지만 터널 컴플렉스 포메이션 같은 경우에 그런 일부 저항성들이 극복되는 뭐 그런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뭐 주로 빅파마와 이 미국에 있는 바이오텍들이 주도하고 있는 이 분야에서 프로탁 같은 경우에 클리니컬 디벨롭 사이드에서 이제 임상 1상 이상에 가까워진 파이프라인들이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라와 있고요. 지금 현재 모든 회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E3 라이게이즈는 거의 다 CRBN이라는 E3 라이게이즈로 다 집중이 되어 있고, 타겟들은 지금 현재 약 한 5개에서 6개 정도의 액티브한 타겟들, 그리고 대부분은 온콜로지 분야에서 타겟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실제로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런 타겟들이 계속해서 이제 다양한 이런 그 리뷰 페이퍼를 통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몰레큘러 글루 디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약으로 알려져 있었던 리날리도마이드를 개선하는 어떤 이런 아이케로스 엘로스 드럭들은 기존의 BMS 셀진이 계속 하고 있었고, 특히 이제 새로운 타겟인 GSPT1이나 힐리우스 같은 새로운 타겟도 BMS, 노바티스 같은 이제 빅파마들이 지금 현재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는 정도고, 지금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에서 이제 아주 많은 경쟁이 시작된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가지 예로 지금 BMS의 GSPT1이라는 타겟 몰레큘러 글루 디그레이더는 지금 현재 임상 1, 2상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1, 2상을 주로 이제 혈액암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고요. 특히 이제 지금 핀 테라퓨틱스가 집중하고 있는 이 몰레큘러 글루 디그레이더 분야에서는 이미 또 굉장히 많은 최근 한 1,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미국 바이오텍들이 굉장히 크게 투자를 받아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미국 베이스의 주로 많은 회사들, 빅파마들이 같이 함께 이 분야에서 이제 시작해서 하고 있고, 실제로 비임상 단계에서 몰레큘러 글루 컴퍼니들이 어떤 컴퍼니들이 있는지 뭐 많은 리뷰들에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한 10개 정도 내외의 회사들이 시작을 했고, 저희는 이제 그래도 어쨌든 이 분야에서 약간 5년에서 6년 정도의 업력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 몰레큘러 글루라는 게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좀 다양한 컨셉이 있는데, E3 라이게이즈와 타겟 단백질을 이렇게 프로틴 인터랙션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E3 라이게이즈 쪽만 알고 있고 타겟은 전혀 모를 때 어떻게 스크리닝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
둘 다 모를 때 어떤 방식으로 이런 글루 효과가 있고 디그레데이션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스크리닝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지금 스크리닝 메소돌로지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아카데미아와 인더스트리에서 동시에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글루 같은 경우에 이제 한 가지 예를 보면 여기 이제 이 컴파운드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조그만 어떤 차이에 의해서도 이렇게 글루로서 타겟 단백질을 분해하는 요 타겟 단백질 분해하는 셀렉티비티가 각 컴파운드별로 굉장히 그 터너리 컴플렉스 포메이션이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프로틴 디그레데이션 컨셉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런 다양한 어떤 바이올로지컬 컨셉을 이용해서 프로탑, 몰레큘러 글루, 그 다음에 멤브레인 프로틴을 이런 식으로 타겟팅해서 멤브레인 프로틴의 엔도조멀, 라이소조멀 사이클링을 촉진해가지고 어떤 멤브레인 프로틴의 양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유비키티네이션 통해서 어떤 이 사이클을 통해 가지고 다시 떨어뜨리기도 하고 오토페이지 컨셉으로 가기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어떤 그리고 RNA를 직접 분해하는 이런 라이보텍 컨셉으로도 최근에 이런 다양한 어떤 이 프로틴 디그레데이션 컨셉으로 컴파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뭐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컴파운드만 있는 게 아니고 타겟 단백질 자체로 실제로 이런 멤브레인 뉴클리일 라이게이즈와 멤브레인 프로틴을 어떤 바이스페시픽 엔티바디 컨셉으로 인게이지를 시켜가지고 한쪽 그 타겟 단백질을 어떤 분해하거나 어떤 엔도조멀 라이소조멀 사이클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타겟, 그러니까 멤브레인에서 양을 떨어뜨리는 뭐 이런 컨셉으로도 지금 현재 어떤 아카데믹 컨셉들이 많이 이렇게 프로포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처럼 온콜로지나 다양한 질병 분야에서 이런 분야에 이제 이런 컨셉의 드럭들도 어떤 다양한 어떤 이런 레지스턴스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뮤테이션 스터디들이 진행되고 있고 뭐 아주 최근에 이제 나이스한 어떤 그런 아카데믹 페이퍼로 실제로 이런 어떤 글루 컨셉으로 어떤 그 프로틴의 어떤 뮤테이션, 싱글 뮤테이션이 이런 레지스턴스 메커니즘을 만들어내는지 또는 뭐 이런 것들 또 레지스턴스 메커니즘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바이올로지컬한 어떤 메커니즘이나 프로틴 바이오케미스트리 측면에서 어떤 이런 스터디들이 함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이게 기존의 스몰 모리큘 이미터들하고 좀 다르게 프로틴 디그레이더고 캐탈리틱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약으로 만들 때 어떤 PK, PD 이런 관점에서 동물 모델, 휴먼 안에서의 어떤 코릴레이션이나 어떤 타겟 단백질을 굉장히 에펙티브하게 분해하는 어떤 농도, 양, 주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독특한 어떤 장점을 갖고 있고 그런 장점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드럭으로 만드는 뭐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액티브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타겟티드 테라피, 이제 프로틴 디그레데이션 포함해서 이런 타겟티드 테라피가 갖고 있는 어떤 우리를 좀 이렇게 엑사이팅하게 만드는 이제 뭐 제일 대표적인 몇 가지 예들이 있지만 실제로 이 메타스태틱 멜라노마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잘 사이언스를 해서 메커니즘을 잘 찾고 어떤 컴비네이션 이런 메커니즘을 잘 찾아가지고 실제로 여기 맥 이니비터랑 BRAF 이니비터 두 개의 콤보로 이렇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캔서를 이렇게 메타스태틱 캔서를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지금 현재 생각을 이제 이런 컨셉들이 이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타겟 단백질을 분해하는 타겟티드 테라피로 어떤 다양한 이런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런 좋은 드럭들을 만들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 아까 처음 인트로에서처럼 이제 이 분야가 골드러시에 가까운 그런 분야로 생각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10월, 9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정보가 공개된 프로틴 디그레이더가 한 287개, 4월까지. 그리고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프로텍 타입이 뭐 59%, 뭐, 그리고 그것들이 매년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약 이렇게 2021년 4월에 287개였는데 단 한 1년 사이에 491개가 디스클로즈가 더 되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확장이 되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데이터베이스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분야에서. 그래서 뭐 저희 회사는 좀 짧게만 설명드리면 저희 회사는 미국에서 설립된 회사였고 한국을 뭐 회사로 최근에 바꾸면서 이제 한국법인과 미국법인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는 이제 미국 쪽에도 굉장히 다양한 어떤 글로벌 제약사에 오래 계신 분들하고 한국의 이제 멤버들하고 이렇게 컴바인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하고 있고요. 회사에 뭐 다양한 어떤 섹터를 맡고 있는 이런 분들이 함께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한국에는 남미래역에 약 한 300평 넘는 면적의 이제 연구소랑 이렇게 그 지금 회사 전체가 셋업이 되어 있고, 저희 회사는 이제 이 분야에서 프로탁 중에서 모두 다 CRBN이라는 이트리 라이게이지만 쓰고 있는데, 새로운 이트리 라이게이지 분야에서 지난 한 5년 동안 계속해서 좋은 스몰 몰크를 찾는 작업들을 했고, 그 분야에서는 글로벌에서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포지셔닝을 갖고 있고, 이 몰레큘러 글루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쪽에 여러 가지 플랫폼과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지금 현재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블 이트리 쪽은 지난 4, 5년 동안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어떤 바이올로지를 기반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왔고요. 글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새로운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희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가 새로 개발한 어떤 이런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 분야에서 이제 새로운 에세이를 개발한 거에 이제 아주 경쟁이 붙어 있는데, 저희가 개발한 이런 플랫폼 시스템에서 이런 어떤 그 글루로도 딱 타겟을 지정해 놓고 빠르게 어떤 힛 컴파운드 라이브러리를 직접적으로 실험적으로 힛을 찾아낼 수 있는,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한 1년 반 이상 실험적으로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실험적으로 새로운 타입을 만들어서 한 2달 안에 한 10개 정도 타겟 단백질에 대해서 한 1000개에서 2000개 정도 잘 정제된 이런 프로틴 디그레이더 라이브러리로 새로운 힛 컴파운드를 찾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새로운 타겟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시스템 구축해서 빠르게 한 달에서 2달 이내에 이런 새로운 힛들을 찾고, 이런 힛들을 밸리데이션해서 프로틴 디그레이더 프로젝트를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특정한 글루 프로젝트 같으면 CK1 알파라는 케이신 카이네이즈 1 알파라는 타겟들은 지금 현재 글로벌 파마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하고 비교하면 셀렉티비티 면에서 월등하게 이렇게 그 다양한 어떤 셀 타입에서 셀렉티비티가 구현된 이런 파이프라인들 여러 개 지금 만들고, 지금 보시면은 한 적어도 뭐 한 20개 이상 파이프라인들을 힛 이상으로 발굴하고, 그 중에서도 한 5개 정도 파이프라인들을 비인상 프로젝트로 이렇게 진입하는 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핀 테라퓨틱스는 프로틴 디그레이더 분야에서 몰레큘러 글루 디그레이더라는 분야에 좀 더 집중하고, 그다음 이트리 라이게이지 플랫폼 쪽에 집중된 그런 바이오텍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한국, 중국 합쳐서 약 한 75명 정도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다른 뭐 코멘트나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세종대학교 홍성만 교수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잘 네. 들었고요. 이게 프로텍, 그다음에 글루 디그레이더라고 하는데,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특이성일 것 같은데, 예, 특이성일 것 같은데, 그래서 뭐 E3 라이게이지를 이렇게 그쪽으로 끌고 와가지고 걔를 이제 데그레데이션 시킴으로 해가지고 약간 그 프로틴이 없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 펑션을 네. 없애거나. 네. 그럴 때 그 특이성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오프 타겟 이펙트 같은 거, 그러니까 부작용 같은 거를 어떻게 그 없앨 수 있는지, 그게 데려갔는데 특이성이 뭐 많지 않다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애까지 데려다 시킬 수 있거나 그럴 수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건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지. 예. 네, 프로탁이랑 몰레큘러 글루 디그레이더가 둘 다 그런 관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프로탁은 기본적으로 타겟 단백질에 바인딩하는 그 스몰 모리큘이 셀렉티비티가 좀 부족하면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글루 같은 경우, 글루만 놓고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보여드린 예처럼 어떤 타겟 단백질의 셀렉티비티가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조절이 됩니다. 특히 컴파운드가 솔벤트로 나온 부분에서 에서도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조절될 수 있고, 아니면은 컴파운드가 프로틴에 바인딩하면 보통은 프로틴 컨포메이션이나 스트럭처가 일부 바뀌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 스트럭처가 바뀌는 효과에 의해서도 그런 셀렉티비티가 조절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셀렉티비티는 약간 글루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특정한 어떤 뭐 셀렉티비티만을 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힛 컴파운드를 가지고 그 셀렉티비티를 유지하는 에세이 패널을 가지고서 계속 컴파운드를 진행을 하면서 어떤 아미노 애시드와의 인터랙션이 셀렉티비티에 굉장히 중요한지,
뭐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 부분은 유지를 하면서 드러그 라이크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최종 약을 만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단백질을 제가 없애고 싶다. 프로텍을 이용해서 그게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한 뭐 건가요? 어떤 타겟 단백질이 기본적으로 그 컴파운드가 어베일러블 하다면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또 산업적으로는 그 컴파운드의 주인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특허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죠. 이게 약간 나중에 침해 소송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어떤 타겟 단백질 직접 바인딩하는 스몰모를 찾은 거면 상관이 없고 우리가 특허를 갖고 있다면 상관없으나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질문 하나 있는데요. 그 홍성만 교수님 질문에 좀 이어가지고 이 몰레큘라 글루나 프로텍을 만약에 이제 인뷰보에다가 주입을 하면 얘가 이제 저는 조직 특이성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E3를 발현하는 모든 셀에서 그 특정 프로틴을 다 데그라데이션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디지즈 스페시픽하게 작동하면 좋을 텐데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알려진 게 있는지 그다음에 전신에서 프로틴 데그라데이션을 시켰을 때 사이드 이펙이 좀 예상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그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은 할 얘기가 참 많은데요. 지금 저희가 이런 그 약을 잘 개발하려면 사이언스를 동반해서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뭐냐면 E3 다들 아실 것 같은데 E3 라이게이즈가 익스프레션이 존재하더라도 그 액티비티는 셀 타입마다 굉장히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터너리 컴플렉스 저희가 알 수 없는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터너리 컴플렉스 포메이션 그다음에 디그레데이션 에피션시도 셀 타입마다 똑같은 컴파운드인데도 굉장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언더라잉 메커니즘을 우리가 찾게 되면 그걸 이용해서 좀 더 센시티브한 어떤 페이션트 셀렉션 전략을 가져가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E3 라이게이즈가 익스프레션이 된다고 해서 거기서 항상 프로틴 디그레데이션 컨셉으로 액티브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거 많이들 지금 관찰하고 있는 거. 특히 CRBN 아까 많이 쓰고 있는데 모두가 다 CRBN은 유비쿼터스하게 익스프레션 되거든요. 근데 CRBN 자체도 셀 타임마다 어떤 이런 프로틴 디그레데이션 액티비티가 차이가 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저희도 다양한 어떤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많이 관찰됐고 그런 언더라인 메커니즘도 많이 찾아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한 뭐 이뮨 셀 타입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센시티비티가 높은 어떤 E3 라이게이즈나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 저희가 흔히 말해서 약을 개발할 때 그 테라퓨틱 인덱스라고 하는데 약이 작동하는 곳에서의 그 효력과 우리가 사이드 이펙트가 나타나는 곳에서의 효력에 비교해서 갭이 커질수록 어쨌든 약의 컨셉에서는 좋은 건데 그런 것들을 좀 케어풀하게 동물 실험이나 아니면 페이스 1 임상에서 스터디 디자인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디자인해가지고 저희가 얼마나 동물 실험에서의 데이터들이 트랜슬레이션이 잘 되는지 뭐 예를 들면 rabbit, 뭐 dog, monkey에서의 데이터가 사람한테 얼마나 트랜슬레이션이 잘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 진행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E3 라이게이즈 액티비티 베이스드 뭐 또는 익스프레션 베이스드 뭐 이런 그 스페시픽 전략 이런 거는 사람들이 얘기는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거기는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이고 인더스트리에서는 아직 그런 쪽에서 뭔가 성과를 본 적은 아직 거의 없습니다. 아직까지. 네. 예,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저는 단국대학교의 조정입니다. 재밌는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제가 놓쳤을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중요한 타겟을 바이올로지컬하게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했는데 그 다음 단계는 결국은 이런 타겟들을 바인딩할 수 있는 어떤 케미컬 컴파운드를 이제 찾고 그거를 프로텍이든 뭐 글루든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찾는 게 기존의 스몰 몰레큘이 있으면 아까 특허 말씀을 하셨는데 요를 찾는 부분들도 현재 회사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컴파운드 스크리닝을 통해서 찾는지 앞단에서 이제 AI 방법을 통해서 뭐 찾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스페시피시티, 특히나 뭐 예를 들면 뮤턴트 폼이나 이런 거에 스페시픽하다라고 하면 결국은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뭐 스페셜리티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지 네, 궁금합니다. 네. 그 인더스트리에서 해보면은 저희가 그 스몰 어떤 타겟 단백질에 대해서 굉장히 셀렉티비티가 우수한, 심지어 잘 알려진 카이네이즈나 프로테이즈 같은 경우에도 셀렉티비티가 우수하면서 드럭 라이크한 성질을 동시에 잘 갖고 있는 컴파운드를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 어쨌든 우리는 어떤 뭐 이니비터 에세이를 통해 이니비션 잘 하는 컴파운드를 먼저 찾는 뭐 그런 작업들로 진행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연구를 통해 가지고 어떤 디지즈에서 어떤 타겟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타겟이라고 많이 발굴을 했다고 하면 일단은 그 타겟 단백질이 스몰 몰리큘로 펑션을 저해할 수 있는 단백질인지, 그 다음에는 그게 이미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개발해 본 적이 있는지, 그런 거 없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멤브레인 프로틴이 아니라면, 인트라셀룰러 프로틴이라면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고 대부분은 ASO나 RNAI로 그 타겟을 떨어뜨리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이제 그런 형식인데요. 지금 이 몰레큘러 글루 디그레이더라는 컨셉이 그런 타겟 단백질에 대해서도 스크리닝 시스템 만들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프로탁 같은 경우에는 좋은 스몰 몰리큘 바인더가 있어야지만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스몰 몰리큘 바인더, 좋은 바인더를 찾는 데만도 길면 3년에서 5년 이상 걸립니다. 인더스트리에서 만약에 프로젝트로 착수를 하더라도 좋은 바인더를 찾는 것만 해도 그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정말로 좋은 타겟이다. 또는 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온콜로지에서 뭐 뮤턴 KRAS 같은 뭐 이런 타겟들에 대해서 한두 뮤턴 KRAS도 사실 intrinsically disordered 프로틴이어서 어떤 스몰 몰큐를 어떤 파켓에다가 잘 개발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다양한 어떤 타겟 단백질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전략을 구축하고 개발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하나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조현선 박사님 조항 강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인상적인 일인 것 같고요. 지금 몰레큘러 글루 개발하신 것에 대해서 인비보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혹시 예측하실 수가 있는지, 특히 구체적으로는 뇌 쪽으로도 잘 가는 물질들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모든 빅파마들이 지금 프로틴 디그레이더 분야를 내 쪽으로 하려고 많이 달려들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CRB만 쓰고 있는데 CRBN의 바인딩 어피니티에 중요하려면 그 글루타릴 아마이드라는 작은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 퍼미어빌리티나 브레인 페니트레이션이 거의 안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바꾸지 않는 한은 지금 글루 컨셉으로 CRBN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뇌로 많이 못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플랫폼이나 어떤 새로운 케미스트리 어떤 스트럭처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뇌로 보내면 좋은 점은 컴파운드가 뇌에서 어큐뮬레이션이 되면 어떤 PK, PD 관점에서 그 안에서의 스테빌리티, 컴파운드의 스테빌리티에 따라서 이게 작은 양만 넣고도 굉장히 포텐트한 효과를 나타내는 아까 말씀드린 캐탈리틱한 모드 오브 액션을 활용해서 브레인 쪽 디지즈로 프로틴 디그레이더를 하려고 하는 빅파마들은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마땅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다들 여러 회사들이나 아카데미의 연구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있으십니까? 네, 조윤선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 스탠다임 송상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예전에 네, 좀 뵌 적도 네, 있고 저희랑 또 네, 몇 차례 네, 얘기를 네, 나눈 적도 있는데 네, 사실 뭐 핀세라피스틱스라도 이제 저희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고 또 최근 보면 로이반트도 네, 프로탁의 인공지능을 좀 접목을 시도하면서 맞습니다. 이제 회사의 모습도 만들어가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도 이제 말씀 나눌 때 이제 어떤 새로운 모달리티로 프로탁이나 이제 뭐 말씀하신 몰레큘러 글루도 뭐 굉장히 관심 있게 봤지만 특히 이제 그때 당시 논의한 이제 프로탁 관점에서 보면 물론 이제 스몰 몰레큘 약물처럼 아주 강력한 바인더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바인더를 찾을 수 있으면 프로탁으로서 어떤 가능성이 많이 있어서 관심을 가졌는데 기술적으로는 어떤 또
그 링커에 대한 부분이 또 중요하다 보니 당시에 이제 저희가 좀 여력도 안 되고 해서 뭐 이름 만들지 못했는데 네. 최근 인공지능이 적용되면서 뭐 이러한 사례들이 좀 뭐 하이라이트 된 사례들이 좀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네, 그러니까 몰레큘러 글루 쪽에서 일단은 유일하게 이제 상장된 회사가 미국의 몬테로사 테라퓨틱스라는 회사는 예, 예. 인공지능으로 그 터너리 컴플렉스 포메이션을 예측을 하겠다라는 음. 거를 핵심 모델리티로 회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말씀하신 로이반트나 그 반트 AI라고 로이반트 밑에 자회사 예. 같은 경우도 이런 형식으로 글루를 예측하거나 이제 그쪽에서 하고 있는 그 프로테오반트 하고도 같이 이런 콜라보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도 상당히 많은 AI 베이스드 회사들이 특히 프로탁보다는 또 이 글루 쪽은 상당히 많은 스트럭처를 이용한 어떤 프로틴 인터랙션을 이렇게 예측하거나 예. 뭐 이런 부분들에서 아마 그런 쪽으로 활발하게 연구도 하고 있고 회사들도 그런 것들을 좀 인코퍼레이션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니까 이제 프로탁보다 오히려 이제 글루 쪽으로 조금 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뭐 그런 네. 이점이 많기도 하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발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드리고요. 두 분 연사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하겠습니다. 두 분 연사 감사드리고 뭐 회장님 안 계시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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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